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잊지 않으셨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빅파마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존슨앤존슨, 화이자, 로슈, 노바티스까지. 와, 정말 대단한 회사들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우리한테도 엄청 익숙하죠.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백신 말고 이 회사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궁금하네요. 네, 최근 연간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541억 달러. 와, 541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한 70조 원이 훌쩍 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세예요. 고정환율로 보면 21%, 그냥 봐도 18%나 성장했어요. 아니, 이 정도 큰 회사가 그렇게 막 2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와, 진짜 70조 넘는 매출에 성장률까지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은 그럼 뭘까요? 역시 항암제 분야예요. 전체 매출의 40%가 넘거든요. 근데 이 항암제 분야만 딱 떼서 봐도 성장률이 21%예요. 그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가 거의 대표 주자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제 쪽 강하다는 거. 그렇군요. 근데 항암제가 주력이면 혹시 다른 분야는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너무 한쪽에 쏠리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심혈관, 신장, 대사질환 이걸 줄여서 CBRM이라고 하거든요. CBRM이요? 네, 뭐 심장병, 신장병, 당뇨 이런 만성질환 치료제들인데 이쪽 대표 주자가 포시가예요. 그리고 또 희귀질환 치료제 울토미리스 같은 다른 핵심 분야 제품들도 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 잘 나가는군요. 네, 그 항암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 회사의 큰 강점 중 하나죠.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 8천억 달러. 와, 100조 원 넘는 목표네요. 이걸 자신 있게 내놓은 거군요.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니까? 그렇죠. 지금 성장세를 보면 뭐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을 리는 없을 텐데 시작이 좀 궁금해요.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뭔가 합쳐진 느낌? 네, 맞아요. 이름에 딱 그 역사가 있죠. 1998년에 스웨덴 회사 아스트라랑요, 영국의 제네카, 이 두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네요. 아스트라 더하기 제네카.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한국 법인도 합병 바로 다음에 1999년에 이제 한국 지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고요. 다국적 기업 합병으로 탄생했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때 정말 큰 위기가 있었다던데요. 그 특허 절벽이라는 말 그거 뭐예요? 네, 바로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게 2010년대 초반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 위장약 넥시움이나 고지혈증약 크레스토 같이 회사의 주 수입원,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막 끝나갈 시점이었어요. 특허 말요? 네, 이걸 업계에선 특허 절벽이라고 불러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특허 끝나면 값싼 복제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리지널 약 매출은 그냥 똑 떨어지죠. 맞아요. 정말 수직으로 떨어져요.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주력 제품 매출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라니. 그걸 어떻게 넘겼을까요? 그때 이제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분이 지금 CEO인 파스칼 소리오예요. 이분이 정말 뭐랄까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냥 비용 줄이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체질을 바꾸자 이렇게 나선 거예요. 회사의 체질 개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 건가요? 연구개발, R&D 전략을 180도 틀었어요. 예전에는 막 여러 질환 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한 많이 개발하는 약간 양 중심이었다면요. 이걸 성공 가능성 높은 소수의 혁신 신약에 집중하는 질 중심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시장 전략. 기존에 좀 저렴한 약을 많이 파는 시장,
이걸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개발은 어렵지만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전문 치료 시장, 스페셜티 케어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거죠. 와,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네요. 거의 뭐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이 제대로 성공하면서 지금의 이런 혁신적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거죠. 위기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아예 혁신의 기회로 삼아버렸군요.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그 전략적 방향 전환 덕분에 특허 절벽이라는 큰 파도를 넘고 지금처럼 혁신 주도형 성장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공 뒤에는 분명 아스트라제네카만의 뭔가 특별한 비결, 그들만의 성공 DNA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 중심에는 아주 독특한 R&D 철학이 있어요. OR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오, 알요? 알이 5개? 웃음.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맞아요. Right Target, 제대로 된 표적, Right Issue, 제대로 된 조직 전달, Right Patient, 제대로 된 환자군, Right Safety, 안전성, 그리고 Right Commercial, 상업성. 이 5가지 Right, 즉 올바른 기준을 신약 개발 초기부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최종 신약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죠. 단순히 과정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질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아하. 앞에서 말한 그 R&D의 양보다 질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군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특징적인 전략이 있나요? 내부 역량만 고집하지 않고 외부랑 협력하는 거, 개방형 혁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코스오브 같은 프로그램으로 외부 벤처들이랑 같이 문제 풀고 아이디어 얻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밀의학에 대한 집중이에요. 정밀의학이요? 네, 환자 개개인의 이전 정보나 병의 특성에 딱 맞춰서 치료 효과를 최적화하는 맞춤형 치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전체의 90% 이상이 이 정밀의학 기반이래요. 90% 이상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냥 약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도 아마 이 중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아스트라제네카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선수들, 그러니까 핵심 제품들을 좀 만나볼 차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전에는 넥시움, 크레스토 이런 약들이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단연코 항암제들이죠. 특히 그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잖아요. 이 기술 투자가 눈에 띄어요. ADC요? 아, 그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 찾아가서 약물 터트리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확해요. 차세대 항암 기술로 아주 주목받고 있죠. 그럼 항암제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건 역시 타그리소 아니나요? 폐암 치료제로 워낙 유명해서 저도 들어봤어요. 예, 맞아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이거 하나로 버는 돈이 연간 65억 8천만 달러예요. 와,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 왜? 육박하죠. 성장률도 아직 13%로 좋고요. 한국에서도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중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 넘긴 제품이에요. 2020년 기준이지만요. 효자 노릇 톡톡히 하네요. 그럼 면역 항암제 임핀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임핀지도 폐암 포함해서 여러 암에 쓰이는데 연매출 47억 달러의 성장률 17%. 근데 특히 한국 시장에서 작년에 무려 621% 성장했어요. 네, 621%요?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네. 보험 급여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보는데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죠. 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항암제는요? 혈액암 치료제 칼콘스도 있어요. 이것도 연매출 31억 달러 넘고 성장률 24%로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ADC 항암제 에너2. 일본 다이이치 산쿄랑까지 개발했는데 매출은 아직 20억 달러 정도지만 성장력이 무려 54%예요. 54%? 이야, 이건 정말 폭발적이네요. ADC 투자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항암제 말고 다른 분야 스타 플레이어는 누가 있나요? 궁금한데요? 그 CBRM 분야, 그러니까 심혈관, 신장, 대사질환 쪽에서는 포시가가 정말 대단해요. 이 약이 원래는 당뇨약이었거든요. 아, 당뇨약이요? 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심부전이나 만성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졌죠. 결과적으로 연 매출이 7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9% 성장. 이게 놀랍게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전체 제품 중에 매출 2위예요. 잠깐만요. 파그레소가 아니라 포시가가 1위라고요? 와,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죠. 질환 영역을 넓힌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희귀 질환 쪽은요? 그건 2021년에 인수한 알렉시온이라는 회사 덕분인데요. 울토미리스라는 약이 대표 주자예요. 우리 몸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희귀 질환 치료제인데 연 매출이 약 39억 달러에 성장률 32%, 아주 빠르게 크고 있어요. 아, 알렉시온 인수 효과가 크군요.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항암제 쪽은 타그리소, 임핑지, 그리고 폭발적인 엔호투. CBRM은 2회의 1위 포시가. 희귀 질환은 울토미리스.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끌고 가는 핵심 엔진들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한국 시장이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꽤 중요하대요. 그래요? 네, 아시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또 국내 다국적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액 대비 임상시험 투자 비율이 16.4%로 제일 높대요. 지난 20년간 한 200건 정도 임상 연구에 12,000명 넘는 한국 환자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와, 엄청나네요. 네, 당신이 살고 있는 한국이 그냥 물건 파는 시장이 아니라 R&D 파트너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한국 시장 비중이 훨씬 크네요. 자, 그럼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볼까요? 2030년 매출 800억 달러. 그 야심찬 목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2021년에 인수한 알렉시온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희귀질환 분야를 더 강화하고 거기서 얻은 면역 플랫폼 기술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시온 인수가 단순히 약 몇 개 추가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알렉시온은 우리 몸 면역계의 핵심인 보체 시스템 연구의 세계적인 강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 경보 시스템 같은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보체 기술을 기존 주력 분야인 항암제나 CBRM 연구에도 접목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찾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와... 단순한 M&A가 아니라 R&D 시너지를 노린 아주 전략적인 투자예요. 실제로 알렉시론 기술이랑 파이프라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임상 프로그램에 통합되면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체 시스템이라는 새 엔진을 달아서 기존 사업까지 혁신하겠다. 네,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 성장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했던 정밀의학 기반 R&D를 더 고도화하고 차세대 기술을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기존의 알약이나 주사제를 넘어서 올리고핵산, mRNA, siRNA 같이 유전 정보를 직접 건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개발에 막 투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일런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랑 siRNA 치료제 공동 개발 협력도 맺었고요. 또 항암제 성공에 너무 안주하지 않으려고 호흡기나 면역 염증 질환 파이프라인도 계속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계속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M&A랑 파트너십으로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세포 치료제 기업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게 딱 그 예죠. 아, 중국 기업을요? 네, 이걸로 중국 시장 입지도 다지고 또 미래 먹거리인 세포 치료제 기술력까지 확보하려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죠. 알렉시온 시너지, 차세대 기술 투자, 그리고 전략적 M&A와 중국 공략. 이 세 가지가 800억 달러 목표 달성의 핵심 엔진이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진 않았겠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논란이나 그림자는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19 백신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네요. 네, 맞아요. 옥스퍼드 대학이랑 손잡고 백스제브리아 정말 빨리 개발해서 팬데믹 극복에 기여했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근데 동시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백신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 그래서 특허권을 잠깐 포기해서 어디서든 만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아니 개발에 엄청난 돈과 위험을 감수한 제약사의 지적 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날카롭게 맞섰죠. 아, 그 논쟁 있었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팬데믹 동안 이윤 없이 공급하긴 했지만 이 지재권 문제는 계속 이슈였어요. 당신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안전성 문제도 꽤 시끄러웠잖아요. 특히 혈전 문제 때문에 우려가 많았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해요.
백신 맞고 나서 아주 드물게 혈소판이 줄면서 혈전이 생기는 사례가 보고돼서 큰 논란이 됐어요. 뭐 뇌나 배 같은 좀 특이한 부위에 생겼죠. 유럽의약품청 EMA 같은 규제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이걸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목록에 넣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생길 확률은 극히 낮고 백신으로 코로나 예방하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아, 그랬군요. 네, 이 과정에서 위기 상황일 때 제약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빨리 소통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백신 말고 최근에 다른 논란은 없었나요? 중요한 시장이라는 중국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워낙 중요한 시장인데 주력 항암제 타그리소 마취를 억지로 늘리려고 일부 직원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 EGFR 변이 결과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나왔어요. 아, 검사 결과를 위조요. 네. 그래서 전 직원하고 중국 법인 고위 임원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면역 항암제 수입할 때 세금 제대로 안 냈다는 탈세 혐의도 받고 있어요. 기업이 빨리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법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인가 보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핵심 강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0년대 초에 그 특허 절벽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파스칼 소리오 CEO의 리더십 아래서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바꾸면서 이걸 극복했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지향 리더로 성공적으로 다시 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핵심 강점을 꼽자면 첫째는 OR 프레임워크로 신약 개발 성공률과 효율성을 확 높인 점. 둘째는 타그리소나 NO2에서 보듯이 정밀의학, ADC 같은 혁신 기술 분야에서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셋째는 알렉시온 인수를 통해 그냥 희귀질환 시장 진출이 아니라 면역학 플랫폼이라는 미래 R&D 동력을 확보하고 이걸 기존 사업과 융합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확장 능력, 이걸 들 수 있겠네요. 당신이 보시기에도 꽤 인상적이죠? 네, 정말 위기 극복과 혁신의 모범 사례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질문. 2030년 매출 80억 달러 목표, 과연 달성 가능할까요? 혹시 리스크는 없을까요? 현재 포시가나 엔허투 같은 주력 제품들의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죠. 가장 큰 건 파이프라인 전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약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알렉시온 플랫폼이나 올리고핵산, siRNA 같은 차세대 기술 기반 후보들이 계속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나와줘야 해요. 아, 후속 주자들이 계속 성공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뭔가 차질이 생기면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건 규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국에서 최근 불거진 윤리, 법률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거나 다른 데서 비슷한 일이 터지면 회사 이미지나 성장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가 명확하게 같이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덧붙이자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냥 돈 버는 거 말고도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에이저트 포레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나무 2억 그루를 심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있어요. 와, 나무 2억 그루요? 대단하네요. 네, 기후변화 대응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는 빅파마 시리즈 5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특허 절벽이라는 큰 위기를 혁신적인 R&D와 과감한 전략으로 극복하고 항암제와 희귀 질환 분야의 강자로 떠오른 그 여정이 당신에게도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네, 과감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였죠. 특히 그 R&D에 대한 확고한 철학, 5R 프레임워크는 꼭 제약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계신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8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가면서 과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지, 또 기업 시민으로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어쩌면 미래의 산업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더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지금까지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 스테판